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해서 나름 안정된 중년을 보내고 있어요. 연금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어느 정도의 평소에 아파트에 모아놓은 돈도 조금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다 살림이다 바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암으로 10년 전 저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결혼을 하니 갑자기 집이 텅 비더라고요. 애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반찬 신경 쓰랴 출근하랴 바빴는데 다들 결혼하고 나니 적막하고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TV를 봐도 백화점에 가도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그나마 다니던 직장도 퇴직하니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유구나 하고 친구들과 패키지 여행도 가고 유명하다는 등산 코스도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이가 들어서인지 마음과 다르게 무릎도 아프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몸을 좀 아껴 쓰고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생을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라 집에 가만히 있는 게 곤욕이었어요. 집에 있으려니 더 우울해지고 적막함과 쓸쓸함이 너무 싫었죠. 혼자 사니까 살림이랄 것도 없이 하루가 100년처럼 너무 길었습니다. 애들이 가끔 오면 밥 한 끼 먹이는 게 그나마 낚시인데 그것도 오는 빈도가 점점 줄고 엄마처럼 팔자 좋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무심코 하는 말들이 서러웠죠. 지들은 사는 게 바빠 나한테 관심이나 있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까 싶은 게 세상에 나만 덜렁 떨어져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번 뭔가 생각에 빠지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잠도 잘 안 왔어요. 이제 세상에 내가 할 일은 없는 것 같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한없이 무기력해졌죠. 그리고 그렇게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는 시간들이 쌓이니 저도 모르게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갔니 뭔가 배워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는 게 좀 더 활력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목표가 있으면 삶이 덜 무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문화센터에 가서 배울 만한 것들을 둘러봤죠. 막상 둘러보니 배우고 싶은 건 많지만 일단 영어가 좋을 것 같았어요. 공부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 여행 갈 때 써먹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수강을 신청했고 그렇게 들어간 강의실에는 대부분 40, 50대인데 제 또래 분들이 몇 분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배워도 자꾸 까먹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도서관에 가서 한두 시간씩 복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수강생들과 인사만 나눴는데 자주 만나다 보니 끝나고 나서 식사 모임도 하게 되고 차도 마시게 되더라고요. 만남에 수다도 떨고 다시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즐거웠죠. 게다가 그중엔 저와 비슷한 연배인 남자분이 계셨는데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이 몇 분 없어서인지 제 말을 자주 걸었습니다. 젊은 주부들과 얘기할 때와는 다르게 세대가 비슷해서인지 말이 잘 통했어요. 그분은 그 나이대 분들에 비해 세련되고 유머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혼했고 자식이 미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먼 타지에 있으니 온 가족이 한번 나오기 힘들다고 영어를 좀 배워서 혼자 힘으로 아들네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 참 외로우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한편으론 그런데 저렇게 밝으시구나 그러면서 나는 지척에 자식을 두고 엄살을 부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죠. 그리고 잠시 후 강의가 끝나고 그분이 어디에 가냐 물어서 복습을 하러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잘 됐다고 자신도 집에서 공부하니 집중이 안 된다고 같이 복습하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도서관에 가서 단어 공부도 하고 고원 벤치에 앉아 배운 회화도 복습했습니다. 회화를 막상 주고받는데 발음이 엉망이니 안 웃으려고 해도 자꾸 웃음이 나더라고요. 결국은 둘 다 배꼽을 잡았죠. 그리고 저녁도 도서관에서 밥을 먹으니 각자 저녁도 해결되고 좋았어요. 나이가 들어 이렇게 친구를 만드니 시간도 빨리 가고 활력도 생기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강의 듣는 날이 기다려지더군요. 그런데 그날은 그분이 강의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 강의 내내 빈자리를 보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이 되었죠. 전화번호도 서로 물어본 적이 없어서 알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께 그분의 안부를 물어보니 연락이 없으셨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걱정을 하니 선생님이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는데 괜히 오해를 할 것 같다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여느 때처럼 도서관에 갔는데 그분이 도서관에 왔어요. 저는 너무 반갑고 걱정이 돼서 달려왔죠. 그리고 숨 고를 틈도 없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 몸살이 걸려서 꼼짝을 못했어요. 평소에 협심증이 있어서 운동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좀 무리했는지 걱정하셨어요? 그럼요. 운동도 적당히 하셔야죠. 그럼 그동안 식사는 어떻게 드셨어요? 아, 굶다가 죽 좀 배달시켜서 먹었습니다. 전화번호라도 교환을 할 걸 그랬네요. 저도 전화하고 싶었는데 괜히 민폐받고 그리고 몰라서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 김에 전화번호를 주고받았고 저는 뭐라도 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몸이 많이 축 나셨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제가 백숙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차로 우리는 경치 좋은 백숙집에 가서 닭백숙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근처 한옥 찻집에서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덕분에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했는데 이래도 되나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 사람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 후 그분이 영어학원에 오고 가는 길을 차로 매일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곱고 말렸지만 그렇게 싫진 않았죠. 나이 들어 누군가 이렇게 저를 좋아해주니 고마웠어요. 자식들 연락도 뜸하고 친구들도 만날 때뿐인데 그분이 매일 문자도 해주고 전화도 수시로 해주니 외로울 틈이 없었죠. 그리고 하루는 강의도 없어 한가하게 했는데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에 갈비찜 먹으러 오세요. 네, 갈비찜이 어디서 났어요? 별로 안 어려서 제가 했어요. 생신 아니세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자식들과는 주말에 미리 파티를 했기에 잊어버리고 있던 거죠. 그렇게 저는 그분 집에 가게 되었고 처음 가는 거라 그런지 좀 긴장도 되고 떨렸지만 많이 설렜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가니 자그만 아파트더라고요. 남자 혼자 사는 집 같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꽃다발이 식탁 위에 있었죠. 그리고 그분이 제게 꽃을 건네며 축하한다고 하는데 남자한테 몇십 년 만에 꽃을 받아보는지 참 고맙기도 하고 괜히 꽃을 받으니 로맨틱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무드있는 음악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샴페인까지 한잔하니 알딸딸한 곳이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같이 브로스를 치는데 서로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았죠. 나이 들어 그동안 로맨스라는 감정을 잊고 살았는데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기다니 뭔가 두려웠지만 이분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짚는데 불이 켜지고 갑자기 어디선가 셔터 소리가 들렸죠.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남자 한 명이 사진을 찍고 나이든 여자분이 우리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드디어 현장 잡았네. 내가 니들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리고 저는 갑작스러운 그들의 등장에 황급히 옷을 여미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이 미친 영감탱이 마누라다. 어디서 유부남을 꼬시고 난리야. 너 망신 똑똑히 당할 줄 알아. 유부남이라뇨? 저는 정말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몰라? 거짓말하고 있네. 저는 유부남이란 소리에 그분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마음에 쩔쩔맸어요. 여보, 그만하고 내가 다 잘못했어. 네, 너희들 내 손에 죽었어. 그때 그분이 아내를 붙잡으며 저에게 도망가라고 했고 전 죄송하다며 허겁지겁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살면서 치욕도 그런 치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아내분은 저를 끝까지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도망가는 거야? 이리 와!
죄송해요. 저는 부인이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얘기 안 했다고 쳐. 그래서 확인도 안 해보고 옷을 훌러덩훌러덩 했단 말이야. 당신 뭐 하는 여자야? 이혼했다고 하셔서 진짜 죄송합니다. 말로만 죄송해? 어디서 표현 주제 말로만 죄송해? 너 상간일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야. 아주 망신 한번 톡톡히 당해봐. 그렇게 집으로 온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갑자기 남의 가정을 깬 상간녀가 되다니 제가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그런 일을 제가 한 거였죠.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피해 줘본 적 없고 남편 아닌 남자에게 눈길 줘본 적도 없는데 불륜녀라니요. 저를 이렇게 만든 그분이 너무나도 미웠어요. 제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다니. 나이 들어서 힘들게 만난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불륜이라니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죠. 그날은 그렇게 집에 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분께 전화라도 달라고 문자를 넣었죠. 너무 억울하고 혼란스러워서 뭔 얘기라도 들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제 문자를 확인했는지 그분에게 바로 연락이 왔고 저는 그분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해요. 아내랑은 따로 산 지도 좀 됐고 거의 이혼 상태나 다른 게 없어서. 아니, 이혼이나 다름없는 상태라니요. 아니면 아닌 거지. 분명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정말 실망이고요. 아내분이 위자료 소송 건다고 하시네요. 거짓말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말로 볼게요. 아무튼 다시는 마주치지도 말아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미안하다고 몇 번의 문자가 왔지만 답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후 아내분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말했었지.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건데 당신 법원에 좀 와야겠어.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왜?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죄송해요. 진짜 죄송한 건 맞는데 저도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고 체면이 있잖아요. 저는 아내가 계신지 몰랐고. 체면 있는 사람이 그래? 그럼 소송하지 말라고? 그냥? 뭐 정신적 피해 보상도 안 받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5천만 원 내. 소송 비용이고 절차고 다 생략해 줄 테니까. 저는 5천만 원이라는 액수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물었어요. 5천만 원이요? 왜? 싫어? 그럼 소송으로 가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돈을 생각하면 하늘이 노랬지만 식구들에게 알려지고 상간녀 취급받으며 소송에 시달리느니 그게 더 낫겠더라고요. 열흘 안에 5천만 원 만들어서 와. 그러면 소송은 없던 걸로 할게. 어쨌든 그놈의 영감탱이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더 받아야겠지만 이 정도를 해주는 거야. 운 좋은 줄 알아? 네, 알겠습니다. 아내분의 현금으로 가져오고 날짜는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분이 분명 아내분을 막아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문자를 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상황이 이러니 전화를 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소송을 하면 잃을 게 더 많을 것 같아 그 돈은 마련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왜 내가 그 큰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그 사람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만나면 더 문제를 키울 것 같아서 혼자 해결하려다 보니 병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분과 보낸 시간이 너무나 비참하고 후회가 됐습니다. 어디다 말할 수도 없는 큰일을 혼자 머리를 싸매고 있으니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갔죠. 그러다 기력이 다 떨어지고 일주일을 밥을 잘 못 먹으니 몸무게가 5kg가 빠지더군요. 오랜만에 집에 온 딸이 제 몰골을 보더니 무슨 일이냐며 저를 입원시킬 정도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장염이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입원하고 기력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한 후 저는 가지고 있던 돈과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마련했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혹시 그냥 소송을 한 건가 싶어
겁이 났습니다. 내가 돈을 준다고 했는데도 돈이 안 풀렸나 저는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법원도 아니고 경찰이 왜 전화를 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자 경찰은 그 사람들을 아느냐고 혹시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거 아니냐고 모른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사기 사건이라고 혹시 돈을 송금했냐며 일단 경찰서로 오라고 했죠. 저는 이게 무슨 일인 건가 하고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그래도 자주 통화한 내역이 있길래 혹시나 하고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사기 피해자들이 몇 명 더 계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 사기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이번엔 복지관에서 운동하다가 만난 분이 같은 수법으로 3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 사실을 자녀분이 알고 놀라서 신고를 했대요. 글쎄 경찰이 그 부부를 수사해서 지금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감정을 추스릴 틈도 없이 경찰이 이어서 말하더군요. 그 부부는 중년 여자들을 꼬셔놓고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사실 실제 부부도 아니고요. 두 사람은 이전에 각자 피라미드 사업, 무허가 건강식품 판매, 경매 사기 등으로 활동했던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거짓말이었죠. 경찰은 저의 정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달라고 했고 저는 일단 손해본 거 없으니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하고 조사를 받고 집으로 왔어요. 모든 게 사기라니 집에 와서도 가슴이 내려앉았죠. 진심으로 느껴졌던 그 모든 일이 다 사기라니. 같이 영어 공부를 하고 같이 밥을 먹으며 그렇게 다정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니.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의 마음으로 장난치고 남의 인생을 망친 돈으로 먹는 밥이 제대로 넘어갔을까? 운동하러 다닌다고 했을 때 그때도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겠죠. 그때 진짜 몸살이 났었는지 그 여자에게 공을 들이느라 영어 수업을 안 한 건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몇 날 며칠을 걱정하고 그랬는데 그런 내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그때 얘기들이 모두 하나하나 생각이 나서 당장 쫓아가서 그 사람 딱이라도 데리고 싶었습니다. 경찰에 잡히면 그 면전에 대고 욕이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라고. 당연히 거짓이겠지만 그 뻔뻔한 입에서 다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어야겠더군요. 그래야 이 거짓말 같은 상황이 믿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륜이라 생각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 사기꾼 연계소가 내 마음에 다 줬다니 저는 충격과 상처를 받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돈을 손해보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조롱당한 것 같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우울증이 심해졌나 걱정을 하며 밖에 나가 산책이라도 하자며 자꾸 졸랐어요. 그런 착한 딸이 있기에 정신을 차렸나 싶네요. 그리고 며칠 뒤 경찰관에게 그 사람을 도피하다가 심장이 안 좋아 조환자실로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내 행세를 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 잡혔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 사람은 병원 주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악화되어서 운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 그 사람의 뻔뻔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영원히 듣지 못하게 되었네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벌을 받은 거겠죠. 한편으로는 불쌍하게 여겨지더군요. 그렇게 짧게 살다 갈 인생, 마음을 곱게 먹지. 100년도 살지도 못할 인생을 어쩌다 그렇게 치우고 악하게 살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잠깐 뜬 구름 같은 로맨스를 쫓았던 그때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달콤한 유혹은 결국 독이더라고요. 물론 어딘가 달콤한 황혼의 로맨스를 이루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이에요. 그 뒤 저는 젊은 시절도 겪어보지 못한 파란만장한 일들을 한바탕 겪고 나니 우울증이 더 심해질 줄 알았는데 우울증은 사라졌어요. 덕분에 여자 혼자 사는 게 녹록지 않구나 하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죠.
이제는 평안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딸이 둘째를 낳아서 요즘은 손녀 봐주는 학생에 살고 있어요. 꼬물거리는 손녀를 보면 마냥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세상의 시름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의 행복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기 전까지는 간호사를 했어요. 남편은 간호사 시절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가 만난 의사고요. 저도 커리어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았겠지만 간호사 일이라는 게 워낙 힘들어서 애 키움에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집에서 자는 날보다 병원 숙직실에서 뚝잠 자는 날이 더 많은 형편이라 제가 아이 생기면서 일을 그만두었죠. 대학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치고 교수가 되려면 펠로우를 몇 년 더 해야 하는데 남편은 그만두고 선후배 동료들과 같이 동업으로 병원을 개업했어요. 남편이 대학에 계속 남지 않기로 결정한 데에는 아마도 시아버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도 의사시거든요. 평생 서울 변두리에 작은 동네 병원을 운영하셨죠. 어려서부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정신없이 돌아가는 대학병원보다는 동네 집치이가 돼서 환자들과 친밀감도 쌓고 그렇게 지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워낙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병원의 성공은 의사의 실력보다는 경영 실력이 승패를 좌우하죠. 하지만 남편은 병원을 키우는 데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 의사들도 남편과 비슷한 성향이었죠. 동료 의사들과 동업을 한 것도 병원 규모를 크게 해서 수입을 극대화하겠다는 것보다 혼자 운영하게 되면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주일에 6일이나 병원에 매달려야 하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남들처럼 주 5일 근무만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대학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줄었죠. 마음만 먹으면 대학 병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규모 있는 병원에 페이 닥터가 돼도 꽤 높은 연봉을 받을 텐데 돈에는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남편에게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는데 크게 부족함 없이 버는데 그 이상 바라면 뭐하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하려는 얘기는 저희 남편 얘기가 아니라 시아버님 얘기예요. 시아버님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개업 의사가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처럼 딱히 정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버님은 본인의 뜻으로 은퇴를 하셨죠. 당신 말씀으로는 환자 차트 글씨도 안 보이고 처방전 쓸 때 처방약 이름도 까먹을 때가 많아서 은퇴를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같은 동네에서 평생 아버님한테 진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아버님이 은퇴를 하신다니까 무척 서운해 하셨습니다. 젊은 환자들은 늙은 의사 선생님이 못 믿어 잘 안 왔지만 그 동네에서 좀 오래 사셨던 분들은 어디 조금만 아프면 무조건 우리 아버님 병원에 오셨거든요. 아픈 부위라든지 병명은 상관하지 않고 말이에요.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고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야 하는데 일반외과 전공이셨던 아버님 병원에였어요. 그러면 아버님은 진료비도 받지 않으시고 안과에 가라, 치과에 가라 안내를 해주셨죠. 보통 병원이라는 데가 환자가 가서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대부분 검사부터 진행하잖아요. 하지만 아버님은 일반 병원과 달랐습니다. 어깨가 아픈 환자가 오면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면 비싼 MRI도 찍고 그러는데 아버님은 스트레칭 요법도 알려주시고 그냥 이안제랑 퍼스 정도 처방해주면서 집에서 며칠 푹 쉬어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였죠. 왜냐하면 찾아온 환자의 직업이 뭔지 사는 형편이 어떤지 죄다 아니까 굳이 비싼 진료비를 들이면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환자에게는 딱 그 정도의 처방이 최적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 아버님 병원에 평생 다녔던 동네 분들이 아버님이 은퇴를 하신다니까 아쉬워했습니다. 어떤 환자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님 병원에 다녔다가 자기 자식까지 데리고 오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은퇴를 하시고 병원과 병원 옆에 딸린 집도 파셨죠. 남편도 아버님이 집을 파신다고 하니까 좀 섭섭해 하더라고요. 평생 거기서 살아왔다가 저와 결혼하면서 분가를 한 건데 그런 집을 판다고 하니까 서운할 수밖에요. 결혼 전의 추억에 담긴 집이잖아요. 그러나 아버님은 은퇴하기 몇 해 전부터 새로 이사를 갈 집을 지으셨어요. 서울에 있는 무슨 아파트 같은 데로 이사를 가려면
집이 팔리고 바로 얻어서 이사를 할 수 있지만 아버님은 서울이 아니라 은퇴를 한 뒤 시골에 내려가서 사시려고 하셨거든요. 몇 해 전부터 일요일만 되시면 시골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고 경관 좋은 터를 골라 집을 짓기 시작하셨죠. 이미 지어진 집을 사시는 게 아니라 빈트에 직접 설계부터 시공까지 관여를 하셨습니다. 집이 지어지는 동안 매주 공사 현장에 나가셨어요. 그렇게 집이 다 완공되고 이사할 준비가 갖추어진 뒤에 은퇴를 하셨죠. 저희 부부도 집이 지어질 때 한두 차례 내려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정말 한적한 곳에 주변 경관이 좋더라고요. 야트막한 산도 있고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 시냇물도 흐르고 멀찌감치 호수도 보이는 정말 풍광 좋은 곳이었죠. 그런데 이사를 하는 날 저희 부부가 거들겠다고 하니까 아버님은 극구 말리셨어요. 왜 그러시나 했는데 아버님은 어차피 포장 이사를 할 거고 당신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직접 지은 집이라 모든 게 다 갖춰진 뒤에 저에게 작품을 공개하듯이 짠 하고 선을 보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셨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천진하시다 하며 아버님 뜻에 따랐죠. 그리고 드디어 아버님이 은퇴를 하시고 손수 만드신 집에 첫 방문을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일종의 집들이인 셈이죠. 집들이를 하면 보통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잔뜩 불러서 하기 마련인데 아버님은 단출하게 딸랑 저희 자식 넷만 초대하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하면 주말마다 당신이 펜션 사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직접 집을 찾아가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두어시간 가니까 아버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주말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하고 남편하고 같이 내려왔죠. 가기 전에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여쭈니까 저희 네 종종 주말에 내려올 때 마당에서 바베큐를 해먹게 바베큐 화덕을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원하시는 것도 약속하셨어요. 워낙 저희 아버님의 평소 성품이에요. 사치라던가 뭐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사시는 분이었죠. 저희는 아버님답다 하며 흔쾌히 바베큐 화덕을 나름 괜찮은 걸로 마련해 갔습니다. 아버님 집에 도착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무슨 부자들 고급 별장처럼 화려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일단 입지가 좋았어요. 집처를 마련하셨다고 했을 때 한두 번 와봤지만 막상 아버님이 설계하신 집이 그 자리에 들어서 있으니까 주변 경관과 너무 잘 어울렸죠.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집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살려줬어요. 널찍한 마당에 정원도 예쁘게 꾸미셔서 집을 짓기 전 그냥 나대지로 있던 때보다 훨씬 더 좋게 보였죠. 집 건물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2층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 혼자 사실 건데 집이 좀 큰 건 아닌가 했는데 아버님은 저희가 분명 자주 놀러 올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저희 부부가 머물 방하고 손자 방까지 마련해 두셨어요. 집 구조는 대충 이랬죠. 집에 들어서면 1층에 마당이 보이는 커다란 창과 서재가 있었습니다. 평소 독서를 좋아하시는 아버님 취향이셨죠. 아버님에게는 서재가 집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고 안쪽에 침실이 있었습니다. 또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작은 방이 3개가 있는데 아들 녀석이 쓸 방은 천장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지고 그곳에 창문이 있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밤하늘의 별이 보이는 그런 방이었죠. 정말 예쁘게 잘 지어진 집이었어요. 현관 옆에는 널찍한 테라스가 있는데 그곳에서 바베큐도 해먹고 여름에는 기둥에 해먹을 걸어놓고 쉴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쁜 벤치와 작은 탁자도 있는데 춥지 않은 날에는 그곳에 나와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하면 딱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들 녀석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게 마당에 있었습니다. 바로 수영장이었어요. 아주 넓진 않지만 충분히 깊은 수영장이었죠. 아들 녀석이 워낙 물을 좋아해서 어린 아이들이 노는 야트막한 수영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이빙도 할 수 있고 잠수도 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수영장을 좋아했죠. 저는 좀 위험해 보여서 걱정을 하는데 워낙 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서 야트막한 계곡에 가면 금세 실증을 냈습니다. 물안경만 있으면 자기 키보다 훨씬 깊은 물에서 무슨 물개처럼 물속에서 빙글빙글 돌며 물놀이를 해요. 바다에 가서는 스노클을 하고 1시간 동안 바다 위를 떠다니기도 하죠. 아무튼 그런 손자를 위해서 수영장을 만드셨더라고요. 아들 녀석은 수영장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죠. 아버님이 집을 설계하시면서
저희 가족이 사용할 걸 무척 배려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저희 가족이 자주 찾아오겠다 싶었던 것 같네요. 사실 아버님은 혼자 사세요. 그렇게 혼자 사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시집을 올 때부터 독신이셨거든요.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이 한창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3 때 어머님이 남편 시험 잘 치라고 지방에 있는 절에 기도를 드리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남편은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입시 준비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니까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었대요. 그냥 여는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고 모델을 들어가려고 했으니 힘들었겠죠. 그리고 아버님은 그 뒤로 재혼은 안 하시고 혼자 사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돌아가신 남편의 어머님과 금슬이 좋으셔서 재혼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재혼 생각을 아예 안 하셨대요. 원래 부부 금슬이 좋았던 부부가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역설적이게도 금세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금슬이 좋았던 커플은 혼자가 되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말을 들어보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두 분 내가 특별하게 사이가 좋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특별히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대요. 그냥 서로 할 도리는 다 하면서 무탈하게 지내는 부부였던 거죠. 아버님이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면 식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고 아버님은 바로 서재로 향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본인 방에서 공부를 계속하고요. 아버님은 대부분 잠도 서재에서 혼자 주무셨대요. 말하자면 각방을 쓰신 거였죠. 그렇다고 뭐 부부싸움을 자주 하시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두 분이 서로 존댓말을 쓰시면서 항상 예의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앞에서 큰 소리 내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 자기 집의 분위기가 한편으론 편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심심했다고 말했죠. TV 드라마에서 보면 부부가 지지고 볶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기본 바탕인데 자기 부모님들은 어쩌면 서로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신뢰관계 뭐 그런 식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것도 저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 때문이었죠. 가식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 미워하면 미워한다 그러는 게 좋았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만 들으면 돌아가신 어머님이나 지금 아버님이 상당히 숨막히고 딱딱한 분일 것처럼 여겨졌는데 막상 시집와서 시아버님을 대하니까 예상과 사뭇 달랐어요. 아버님은 정말 동네 환자분들이 좋아하셨듯이 성품이 온화하시고 농담도 잘하시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밝아지는 그런 분이셨죠. 정말 성품 좋으신 어르신이셨어요. 남에 대한 배려도 많으셨고요. 남편도 성격이 특별히 모난 부분 없이 둥글둥글한 성격인데 아무래도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아버님은 상당히 자신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남편은 다소 내성적이랄까? 그랬어요. 아마 돌아가신 어머님의 성격이 그러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더라고요. 저야 결혼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셔서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요. 저는 시집을 와서 혼자 사시는 아버님이 아무래도 걱정이 돼 남편한테 아버님의 재혼에 대해 의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재혼하실 의향은 있으신 것 같냐? 사귀는 분이 따로 있으시냐? 이런 걸 물었었죠. 하지만 남편은 무심한 듯 그저 덤덤하게 아버님은 재혼에 관심도 없고 사귀는 분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도 남자인데 여자 없이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면서도 남편이나 시아버님 모두 재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버님이 마음만 먹으면 정말 따르는 여자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았죠. 성품 좋으시지, 직업도 남들 존경하는 의사지, 어디 빠지는 데 없이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무슨 종교 성직자도 아니고 여자 없이 혼자 사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사별하신 부인과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손수 요리를 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혹시라도 나이가 더 들어 힘에 부치시면 자식 내한테 민폐 끼치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가실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셔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아버님 나름의 인생 추락이 계시겠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여기저기 집안을 구경했어요. 서재 겸 거실, 식당, 2층에 있는 방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테라스, 수영장, 정원 등을 둘러봤죠. 그런데 뒷뜰 쪽으로 가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1층하고
2층만 있는 집인 줄 알았는데 지하까지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아버님한테 여쭸어요. 아버님, 여기 지하실이에요? 지하실이야. 날 추워지면 바깥에 나와서 운동하기 힘들어서 운동기 오도 갖다 놓고 안 쓰는 물건들도 갖다 놓고 창고 겸 피트니스 룸으로 쓰라고. 아, 예. 저 여기 구경 좀 할게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무척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지하실로 들어가려는 저를 말리셨어요. 아니야. 나중에 보여줄게. 지금은 정리가 안 돼서 엉망이야. 들어가지 마. 너무 정색을 하면서 말리셔서 좀 당황했지만 평소 깔끔하신 아버님이 너저분한 곳을 저희한테 보여주기 싫어 저러시나 보다 했습니다. 정말 그때까지는 그 지하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지하실에 정말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남편은 아들과 실컷 놀아줬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되지 않아 수영을 하기에는 이른 계절이었지만 그래도 해가 떠 있을 때는 반팔이 어울리는 초여름이어서 아들은 수영을 만끽했죠. 그리고 해질 무렵 집 주변도 산책하고 저녁이 돼서는 바베큐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은 낮에 하도 놀아서 그런지 일찍 잠이 들었죠. 그리고 저희 부부도 바베큐에 반주도 한 장 곁들여서 노곤노곤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좀 이른 시간에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잤을까?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산속에서 새소리도 들리고 풀벌의 우는 소리도 들렸지만 피곤한 탓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잠이 들었었는데 분명 그런 소리가 아니었죠. 뭔가 수상하고 사람이 내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안 들려? 남편은 잠에 취해 건성으로 무슨 소리? 하며 대답했죠. 지금 나는 소리 말이야. 들어봐. 사람 소리 아니야? 에이, 이 시골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안 들려? 남편은 그제야 잠을 깨고 제 말 따라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진짜 사람 소리네. 어디서 하는 소리지? 아래층에서 나는 것 같아. 도둑동거 아니야? 그리고 저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방문을 열자 소리가 좀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죠. 그것은 분명 아래층에서 나는 사람 소리였어요. 저희 부부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계단을 타고 1층에 내려왔죠. 그러자 소리는 더 가깝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층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1층보다 더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였죠. 그래서 저는 왠지 모를 두려움에 남편의 팔을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저희 부부는 혹시라도 아버님이 깨질까봐 조용히 거실을 지나쳐 밖으로 나갔어요. 왜 보통 노인분들이 한번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혹시라도 별일 아닌데 괜히 아버님 잠을 깨우면 죄송할 것 같아 그랬죠. 그렇게 현관에 나서서 지하실 7인문이 있는 집 뒤뜰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지하실이 보이는 바닥 창문이 있었는데 지하실 안쪽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분명 지하실에 사람이 있는 거죠. 저희는 아버님이 이 밤중에 지하실에서 운동을 하실 일도 없고 다른 사람이 지하실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지하실로 들어서기 전에 혹시 도둑이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창문을 통해 지하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몸을 숙여 지하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다가 황급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왜? 누군지 봤어? 도둑이야? 라고 물었죠. 그런데 남편이 아니야. 그냥 다시 방으로 가자.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왜 그래? 저기 사람이 있잖아. 라고 말했죠. 그래서 남편이 말리는 걸 뿌리치고 실제 창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꼭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지하실 안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사람이었죠. 한 사람은 여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남자인데 그 남자는 저희 시아버님이었어요. 시아버님은 어떤 여자 민망한 모습으로 창고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죠. 어떻게 시아버님이 지하실에 여자를 데려다 놓고 저희 몰래 저러실 수 있을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황급하게 다시 모른 척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제 손에 들렸던 후레쉬가 흔들리면서 지하실 안쪽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하실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시아버님과 누군지 모를 여자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안에서 어머나, 누구?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황급히 집 안으로 도망치듯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어요. 일단 도둑은 아니니까 긴급 상황은 아니어서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쓴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여자기셨어?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하시면 될 일이지. 왜 지하실에 우리 몰래? 말 못할 사정이 계시겠지. 우리 모른 척하고 그냥 자자. 어떻게 모른 척해. 아까 우리가 밖에 서 있던 거 눈치채신 것 같은데. 아버님이 너무 우리한테 민망해 하실 것 같아. 나 아버지랑 같이 계셨던 분 아는 분이야. 응, 뭐라고? 당신 알고 있었어? 아버님한테 여자 계신 거. 그때 계단으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저의 방문을 놓고 하셨죠. 얘들아, 잠깐 1층에 내려와서 얘기 좀 나누자. 저희 부부는 뭔가 잘못한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1층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층 거실에는 아버님과 조금 전 발견했던 지하실에 그 여성분이 함께 계셨죠. 그 여성을 보고 저는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아는 분이었거든요. 그 여성분은 제게 쑥스러워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땡땡 엄마 잘 있었어? 나 여기 있는 거 보고 많이 놀랐지? 아, 이게 무슨 망신이람. 그렇습니다. 그 여성분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님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이셨죠. 간호사라고 하니까 20, 30대 젊은 여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버님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입니다. 아버님 병원에서 평생 같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간호사 선생님이 아버님 댁 지하실에 계셨던 사연은 이러했죠. 두 분은 남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뒤부터 연인 사이가 되셨대요. 그런데 아들한테 엄마 잃은 마음의 상실감도 있을 텐데 아버지와 평생 옆에서 같이 일하던 간호사 선생님이 새 엄마가 되면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걸 염려해 비밀을 붙였었다고 했습니다. 그 간호사 선생님은 평생 아버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결혼도 안 하셨거든요. 평생 아버님을 존경해오면서 늘 옆에서 동료로서 아버님을 도와 일을 했는데 다 늙은 나이에 새삼 가정을 꾸리는 것도 염치 없는 짓 같아서 그냥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낮에는 병원에서 함께 일을 하고 밤에는 한 집에서 보냈대요. 당시 남편은 의대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가 지방이라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나 그럴 때 집에 오면 간호사 선생님은 그동안 잠시 다른 곳에 머물렀다가 남편이 학교에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해서 시골로 이사를 왔을 때도 같이 오셨는데 주말에 저희 부부가 오니까 지하실로 잠시 피해 계셨던 거예요. 지하실이 아니라 어디 다른 데 가서 숙박을 할 수도 있는데 아버님 평소 관리를 해야 할 지병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아버님을 간호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 멀리 떨어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뭐하러 여태 두 분 사이를 감추셨어요? 그냥 말씀을 하시지. 안 그래도 조만간 말을 하려고 했어. 오늘은 너희 내랑 집 들여야 하는 거니까 그걸 즐기려고 했지. 상견례 자리가 아니잖니. 그런데 이렇게 좀 민망하게 들켜버렸네. 아들, 이 애비로 이해해주겠니?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희는 이제 새 어머니가 되신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은 새 할머니가 생겼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아들도 평소 간호사 할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었거든요. 이제는 간호사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라고 부르게 됐네요. 아들에게 없던 할머니가 생기고 남편과 저한테도 새 어머님이 생기셨습니다. 저는 새 어머님이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아버님이 옆에 계셔서 참 마음이 놓여요. 아버님이 은퇴하신 후 새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요. 두 분 모두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남편을 영어학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항상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늦게 올 때면은 그가 자리를 맡아주곤 했어요. 제가 졸려야 한다 싶으면은 캔커피 하나를 놔주고 목이 칼칼하다 싶으면 목캔디를 챙겨주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추운 날 학원에 도착해 언손을 비비고 있는데 그가 또 손난로를 전해주더군요. 그날 기대했던 직장 면접에서 떨어져서인지 손난로의 따뜻함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호의를 거절한 게 미안해서 잘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공부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며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각자 취업에 성공하고 본격적으로 연애할 때도 그는 데이트 코스로 가장 핫한 곳을 알아왔어요. 가보지 못한 예쁜 카페, 맛집까지 진짜 주변 여자친구와 비교해도 센스 하나는 최고였어요. 저희 부모님께도 때 되면 항상 선물을 챙기고 전화도 다정스럽게 해줘서 부모님도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전 예전부터 자상한 사람이 이상형이었는데 그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얘기가 나오자 양가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남편에게는 중간에 7살 많은 형 하나가 있고 8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신우는 데이트할 때도 두어 번 봤는데 너무 잘해줘서 저도 싫지는 않았어요. 신우는 어린 시절부터 맞벌이하는 시부모님을 대신해서 남편을 돌보았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접으셨을 때도 대학을 누나 덕에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누나를 시부모님 이상으로 따르고 좋아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 저는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검소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없으면은 없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해놓고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쓰더군요. 신혼여행지 결정할 때도 저는 일본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비용을 다 대겠다며 발리로 가자는 겁니다. 남편의 얼굴 뻔히 알기에 저는 안 된다고 했지만 남편이 계속 우겼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발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독특한 시집살이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발리에 도착해서 꿈같은 첫날을 보내는데 남편이 갑자기 신우가 우리와 같은 리조트로 휴가를 온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형님이 왜 신혼여행에 따라오느냐고 하니까 누나가 신혼여행을 보내주었다고 하더군요. 마침 휴가도 맞출 수 있게 되어 뒤늦게 예약하고 온 거라더군요. 아니 결혼식 때 단 한마디도 없더니 말이 되느냐고 제가 따졌습니다. 뭘 그렇게 발끈해? 누나가 오면 좀 어때? 사실 누나가 우리 결혼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신우는 큰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어서 그 나이에 비해서 수입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알고 보니 집을 얻을 때도 비용을 거의 보태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결혼 준비는 그렇다 쳐도 세상에 손의 신우가 신혼여행에 따라오는 게 어디 있어? 누나가 뭐 불편하게 하겠어?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다녀야 신혼여행이지. 그럼 자기 누나랑 같이 다니자고. 아니 누나도 쉰다고 자기 건들지 말래. 우리 누나 귀찮게 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남편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배를 누르더군요. 방해한 거 아니지? 맛있는 레스토랑 있는데 거기 가자. 내가 쏠게. 그렇게 기다리던 신혼여행을 어이없게도 손이 신우와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들 돈 많은 신우 덕 봐서 주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신혼여행까지 따라왔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신혼 때도 신우는 1, 2주에 한 번 우리 집에 와서 꼭 자고 가곤 했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잘해주고 남편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불편해도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와 만나면은 신우가 남편 팔짱을 끼고 앞서갔고 저는 뒤따라가면서 들러리가 되었습니다. 신우는 동생에 착 달라붙어서 내 동생이 제일 귀엽다며 얼굴을 쓰다듬고는 했어요. 30이 넘은 남동생에게 팔짱 끼고 얼굴 쓰다듬는 그런 모습은 정말 눈꼴 시리더군요. 제가 먼저 자도 둘은 맥주를 마시면서 새벽까지 영화 보고 수다를 떨다가 거실 소파에서 자곤 했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실 소파에 둘이 널브러져 자는데 신우가 남편 무릎을 베고 자는 모습은 과간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장가가고 다 큰 남동생 무릎을 베고 자는 누나가 어디 있어? 그리고 남동생 얼굴은 왜 쓰다듬어? 늦둥이 동생이니까 귀여워서 그러는 건데 왜? 당신 30이 넘었어. 나이값 좀 해. 나 기분 나쁘니까 형님 조심 좀 시켜.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남편도 제가 기분 나쁘면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신우에게 얘기를 잘 해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옳게
내 동생한테 뭐라고 한 거야? 네, 뭐라고 하다니요? 조심 좀 하라고 했다며? 아니, 누나가 동생 이뻐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뭔 생각을 하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생각하는 게 불순하잖아. 진짜 사람이 이상하다. 나도 기분 나빠서 이제 도저히 거기 못 가겠다. 끊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오히려 불순한 상상을 한 것처럼 얘기를 몰고 와놓고 저는 대꾸할 새도 없이 몰아붙이다가 끊더군요. 남편이 오고 나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했기에 신우가 그렇게 화가 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기분 좀 안 나쁘게 잘 얘기해야지. 누나가 기분 안 나쁘다고 했는데 당신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렇게 센스 넘치는 남자는 어디를 간 건지. 동생에게는 기분 안 나빴다고 했지만 곧이곧대로 들은 신우는 화가 나 제게 퍼부은 겁니다. 손이 신우가 한 달 동안 오지 않으니 저는 무척 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저한테 사과를 하라더군요. 제가 사과할 게 있어야 할 텐데 둘이서 조심하라고 한 소리가 그렇게 못할 소리인지 시어머니도 신우가 화가 많이 났다고 화해하라고 하시더군요. 걔가 지 동생 너무 허물없이 좋아해서 그런다. 동생이라면 꿈뻑 죽어서 그렇지. 뭔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락이 없던 아주버님의 전화도 왔습니다. 누나가 원래 참견이 심해요. 애초에 저처럼 싹을 자르던지 아니면 이해해줘야 편해요. 싹을 자르라는 건지 이해를 해주라는 건지 저는 시대 식구들한테 돌아가며 전화를 받았고 점점 저만 나쁜 사람 되는 분위기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신우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신우를 알면 됐다며 자신도 조심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누나 동생이지만 결혼한 동생 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아직도 초딩 동생 대하듯 하는 신우가 세상 어디 있을까. 그리고 첫째가 태어났을 때부터 신우의 참기는 더 심해졌어요. 유모차의 침대까지 신우는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 취향으로 사줬어요. 고마웠지만 제 취향도 아니고 과하게 해주니 부담스러웠어요. 신우는 큰애를 자기 애처럼 너무 예뻐했어요. 조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고 톡 프로필에도 우리 애 사진이 도배되어 있었어요. 수시로 저에게 전화해서 큰애가 뭐 하는지 물어보고 궁금해했어요. 점점 누나의 유난스러운 관심이 버겁고 힘들었어요. 큰애를 낳고 주말에 저희끼리 보내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토요일에 와서 일요일에 갔기 때문에 저는 신우에게 주말 동안 식사를 사는 것 같았어요. 애 키우기도 힘든데 반찬도 신경 쓰이고 신우 잠자리도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반찬이 짜다 맵다, 집이 지저분하고 먼지가 많다, 집 먼지 진드기가 애 기관지에 안 좋을 텐데 그런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니 오늘은 유모차 끌고 여기 가자, 내일은 저기 가자. 도대체 우리 애 아들인지 신우다 아들인지 남편에게 제발 좀 누나가 좀 그만 오게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걸 보니 남편은 얘기조차 안 한 것 같았어요. 신우는 애 교육에 대해서도 매번 한 소리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유아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한다. 시시콜콜 잔소리를 했습니다. 온갖 유아교육 관련 정보는 다 읽고 와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니까 육아에 대해 저와 입씨름하는 게 일이었어요.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큰애 유치원 입학 때도 신우가 뭐 유치원을 꼭 보내라고 했는데 제가 가까운 곳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한바탕 난리가 나더군요. 거기 커리큘럼 확인해봤어? 얼마나 별론데. 치아막소 횟수도 적고 애 성향에 맞지 않아. 원장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요즘 스펙 화려한 원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등록한 거거든요. 주변 엄마들이 규모는 작아도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애들을 진짜 사랑으로 교육한다고 소문이 난 곳이었어요. 저는 제 자식이니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조카니까 교육비를 다 내주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곳이라 못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비용을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안 주는 게 속편하고 제발 관심 좀 끊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누나가 외로워서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저보고 좀 참아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전혀 불편함을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자신은 누나가 큰애 이뻐해주고 자주 찾아와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부는 점점 싸움이 심해갔습니다. 그러다 누나에게 남자가 생기고 점점 저희 집에 오는 빈도가 줄더군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신호는 콩깍지가 씌워져서 주변 사람들은 안중이 없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남자친구에 맞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호가 연애를 하니 살 것 같았습니다. 참견도 안 하고 우리 애들 안부 전화도 하루 최소 한 번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였습니다. 숨구멍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래지 않아 신우는 나를 잡고 시집을 갔습니다. 다행히 신우 남편이 지방에 있어서 신우가 자주 오지 못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명절에만 보게 되니 사는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은 별로 친인척이 자주 왕래하는 것도 싫어해서 명절에도 오자마자 가자고 하기 바빴어요. 그쯤 저는 둘째를 낳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신우는 그 와중에 아이들 필요한 거 들어 사서 보냈습니다. 챙겨주는 건 고맙지만 신우는 애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물건들이 하나같이 비싸고 실용성이 떨어졌어요. 남편은 성의에 고마운 줄 모른다고 뭐라고 하더군요. 아까운 물건을 안 쓸 수도 없고 애들은 신우의 취향으로 도배되어 갔습니다. 제발 신우애가 생겨야 우리 애들한테 집착도 끊을 텐데. 그런데 1년을 사는 동안 신우 보호는 마찰이 많았나 봐요. 신우의 남편이 막내다 보니 신우기도 시키는 대로 해야 했었나 보더군요. 여기저기 오지랖 떠는 맛에 사는 신우가 막내도 못하고 갇혀 산다는 게 괴로웠을 것 같더군요. 신우는 어딜 가도 다 휘두르고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만만하게 휘어잡혀주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신우는 점점 남편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매일 전화로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신우 전화를 받느라 쉬지도 못했어요. 저는 듣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형님은 친구도 없어? 왜 매일 남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누나가 자존심이 강해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못해. 뭐좀 힘들면 저러겠니? 너 일 아니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군요. 저는 돌아도 닦아야 4명이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신우가 짐을 싸서 우리 집에 왔습니다. 신우의 남편과 크게 싸웠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한다 안 한다 한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자기 남편을 다 간섭해야 하는데 서방님은 말을 안 듣고 제가 남편이라도 수익 막힐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 며칠 있는 동안 우리가 달래니 다시 잘 해봐야겠다고 가더군요. 그런데 결국 둘은 얼마 가지 않아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신우의 집착과 시집살이가 시작되는구나. 그 스트레스를 생각하니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그동안 참아왔던 집착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신우는 남편을 불러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옷들을 사주고 또 차도 사줬습니다. 남편은 좋아라 했지만 저는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또 애들한테는 원어민 영어 학원에 비싼 방문놀이 학습까지 등록을 한다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또 애들 교육을 집착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여름 휴가가 다가오자 신우는 저 상의 없이 남편과 리조트 예약을 했어요. 이호랑이 적적하고 우울하다고 같이 보내자고 하는데 이미 예약을 했으니 가기 싫다고 할 수 없었어요. 간만에 같이 간 여행은 그야말로 신우 세상이었습니다. 신우는 남편 팔짱을 끼고 신이 났고 우리 애들에게 먹을 거나 장난감을 사달라는 거 다 사주었습니다. 제가 말려도 듣지 않고 애들도 고모백 믿고서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애들은 밥도 안 먹고 과자나 아이스크림 먹다가 배탈이 나고 저는 그 뒷설거지로 애들과 지지고 볶고 저에게는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애들과 두 사람 치락거리에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쯤 산책이나 하자고 하는데 애들 컨디션이 안 좋으니 저는 애들을 볼 테니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의 팔짱을 끼고 나가더군요. 저는 물놀이 한 빨래에 애종 먹이고 약 주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남편과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아 연락을 하니 둘이서 저녁 먹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애들은 안중에도 없고 저녁을 먹고 있다니 저는 배가 고프지만 싸우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는데 12시가 넘어도 오지 않더군요. 애들은 먹을 것도 없어서 대충 간식으로 때우고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데 신우는 술이 떡이 되어서 남편 댁에 업혀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눕히니 남편을 껴안고 내 동생밖에 없다느니 평생 같이 살자느니 비밀대면서 얼굴에 연신 뽀뽀를 하는 겁니다. 남편도 신우를 안고 그럼 하며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저는 끄러우르르 화를 참으며 폰으로 찍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짐을 싸면서 남편에게 영상을 보여줬어요. 뭐야? 뭐 징그러워. 내가 이랬다고. 그냥 이혼을 할 테니까 둘이 살아. 신우는 남편이 보는 영상 앞에서 보더니 뭔데 그래? 아니 술 먹고 그럴 수 있지. 이걸 찍냐?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예뻐서 죽겠는 남동생 끼고 사시면 되겠네요. 뭐야? 유치하게 또 질투하는 거야. 나는 여행시켜주고 또 욕은 녹따로 먹네. 너네 신혼 때부터 내가 돈을 얼마나 쓴 줄 알아? 세상에 이렇게 잘해주고도 욕먹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아니 그만 잘해주시고 형님 인생 사시지. 남동생은 장가가서 한가장의 가장입니다. 애치고 그만하세요. 내가 잘해주는 게 뭐가 어째서 싫다는 거야. 왜 그렇게 질투가 많아? 내 동생이 옳을 거야? 얘는 내 동생이고 우리 엄마 아들이야. 그 영상 보고도 그러세요? 형님, 우리는 돈 있던 가정이잖아요. 형님이 너무 간섭하시고 남편에게 집착해서 저는 너무 불편해요. 시어머니 쉽사리가 아니라 형님 쉽사리 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뭐야? 내가 언제 쉽사리 시켰어? 내가 뭐라도 하나 더 주면 더 줬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그러면서 신우는 옛날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 네가 누구 덕분에 결혼한 줄이나 알아? 학원에서 커피 주고 목캔디 주고 손난로도 다 내가 시킨 거야. 데이트할 때 카페 오고 맛집이고 다 내가 추천해 준 거고. 처가야 하는 건 어떻고. 네 남편 뭐 나 아니었으면은 너랑 잘 됐을 줄 알아? 내가 너네 맺어줬어. 저는 남편이 모든 연애 소리를 신우와 공유하고 신우 조언에 따라 행동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형님,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왜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듣던 남편은 중간에 말렸습니다. 누나 그만해. 그건 나랑 할 얘기지. 이 사람한테 그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해? 신우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진짜 너네 다시는 안 볼 거야. 친정식구라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줬더니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나 듣고 그동안 내가 타줬던 거 다 갚아. 그렇지 않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네, 다 필요 없고요. 저 거지 아니고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모자라겠지만 있는 돈 탈탈 털어드릴게요. 저는 신우를 다시 안 볼 생각으로 먼저 애들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혼하자고 했지만 남편이 이게 무슨 이혼거리냐고 그냥 자주 왕래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항상 그 얘기는 저 다리를 때만 하는 소리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후 저금했던 돈들은 신우에게 다 입금하고 저는 일단 남편과 냉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화장실에서 신우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들 엄마를 어떻게 이혼을 해. 누나 심정은 아는데.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나오면 가만 안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이혼을 해? 신우가? 아니 그냥 화나서 하는 소리야. 너는 누나랑 살아. 너네 누나도 바라는 거니까. 누나가 엄마고 애인이고 다 해줄 거 아니야. 그만 풀어. 누나 한동안 안 온대. 제발 좀 신경을 끄라 해. 신혼 때보다 아주 지긋지긋해. 그리고 얼마 후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 신경 끄라고? 신혼일 때부터 지긋지긋? 야, 너 할 말 다 했어? 여우 같은 게 어디서 우려먹을 거 다 우려먹고 이제 와서? 제가 바로 전에 했던 말들이 신우에게 바로 전달이 됐다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통화로 일일이 알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서 듣고 있나 하고 여기저기 뒤지다 보니까 침대 및 구석에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꺼내보니 그건 도청장치였습니다. 신우는 저희 집에 그걸 설치해서 제가 하는 얘기들을 듣고 남편과 이혼하라고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청이라니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중에 짐을 싸서 애들과 나왔습니다. 별거하며 이혼도 저 찍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얘기를 시부모님께 했고 신우도 시어머니께 한 소리 들었나 보더군요. 신우는 문자로 미안하다고 이혼은 제발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3개월 유예기간 동안 지켜보고 저는 신우의 끈덕진 집착을 끊어내려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남편은 저에게 빌며 지방 발령을 신청해서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명절에나 가끔 보고 왕래는 없습니다. 남편도 신우랑 통화도 되도록 안 하고 제 눈치를 엄청 보고 있어요. 신우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지나친 집착과 관심은 안 하느니만 못하더군요. 제가 신혼 초에 잘났어야 하는데
마음이 약해서 이 지경까지 오고 나서야 좀 나아졌습니다. 저의 신우는 심한 사람이지만 아무래도 시댁과는 적정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해준다고 덥석 받았다가 나중에 발목이 잡히더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연을 이어오던 오랜 친구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친구인 현숙이 이모와 함께였죠. 이모는 그런 저에게 있어서 엄마와도 같았습니다. 저희 집은 그다지 유복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야 했는데 현숙 이모의 남편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현숙 이모는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가정주부를 하셨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느라 집을 비우면 저는 언제나 학교 끝나고 현숙 이모네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모와 하루 종일 놀다가 퇴근 후에 저를 데리러 온 엄마와 함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런 현숙 이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저보다 1살 위인 오빠였는데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거의 친구처럼 지내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빠와 저는 친남매처럼 자랐어요.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었죠. 하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졌어요. 덩달아 현숙 이모네도 자주 가지 않게 되었죠. 그래도 가끔 이모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거나 집으로 가서 저녁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왕래가 아예 없어졌죠. 간간히 엄마를 통해서 현숙 이모와 오빠의 소식을 전해들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20대 초반일 때 저희 집에 이사를 가면서 집들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현숙이 이모와 오빠가 초대를 받아 집으로 왔습니다.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현숙 이모는 예전 그대로셨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모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건장한 남자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 남자는 현숙이 이모 아들이었죠. 오랜만에 보게 된 오빠는 몰라볼 정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못 본 사이에 완전히 남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저만 했던 게 아니었는지 오빠가 제게 숙녀가 다 되었다며 칭찬을 했죠. 그리고 그날로 우리는 눈이 맞아서 오빠 동생 사이에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빠랑 저는 엄마들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해 여름에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연애부터 결혼까지 순탄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중간에 살짝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결혼을 반대하셨거든요. 정말 의외였죠. 저는 당연히 아빠도 엄마와 같은 마음일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빠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뜸 오빠 관상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빠에게 오빠 관상이 어때서 잘생기기만 했는데? 라고 반박했지만 여전히 반대하셨죠. 엄마와 저는 아빠를 1달 동안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그리고 오빠까지 나서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어렵게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렵게 결혼한 만큼 신혼 때도 싸우지 않고 잘 지냈어요. 만약 의견 차이가 있으면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죠. 물론 부부관계도 좋았습니다. 저희는 대대로 신혼을 오랫동안 즐기고 싶었던 터라 결혼한 지 2년 만에 딸을 낳았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었는데 그건 아이는 하나만 낳자는 거였죠. 남편과 저 모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는데 양가 부모님이 반대해 하나만 낳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딸아이를 낳자마자 실수로라도 둘째가 생기지 않도록 수술을 받았어요. 양가 부모님은 아쉬웠는지 손주를 하나 더 낳길 바라셨지만 딱 잘라서 거절했죠.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지 딸아이는 모든 가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저는 제가 배 아파서 낳은 딸이 사랑을 받고 자라니까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딸아이가 버릇이 나빠질까봐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야단을 쳤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 반대였습니다. 남편은 딸아이가 잘못을 해도 그저 잘했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되도록 제 훈육 방식을 따라달라고 부탁했는데 남편은 애가 잘못을 해봤자 얼마나 하냐면서 괜히 애 기죽게 하지 말고 원하는 건 웬만하면 들어주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러다가 애 버릇이 나빠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절대 야단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언젠가 남편과 살다 보면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양육 문제가 될 줄 몰랐죠. 그리고 아무리 양보를 하려고 해도 남편의 양육 방식이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지지 않고 자신만의 양육 방식을 지켰죠. 그리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니까 싸움은 더욱 잦아졌어요. 부부싸움을 해도 절대로 각방을 쓰지 말자는 약속을 어기고 각방을 쓰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왠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남편과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일이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남편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출장이 잦아졌죠. 한번 출장을 가면 2박 3일은 기본이었고 일주일 동안 부산으로 출장을 다녀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는커녕 남편 얼굴 볼 시간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제 사이는 더 멀어졌죠. 그리고 그런 시간이 무려 1년이나 지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2박 3일간의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뭐뭐 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데 말이야. 라고 하더니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듣겠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냐고 물었더니 출장에 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남편의 말을 들은 저는 그동안의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터져나왔죠. 남편은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렇게 그날 이후부터 저희 부부 사이는 다시 좋아졌죠. 남편은 약속대로 아이 양육에 관해선 전적으로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이가 좋아지니까 부부 관계를 하나 했어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출근을 했는데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오후 반차를 쓰고 집에 와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행여 아이에게 감기를 옮길까봐 그날은 아예 친정에서 아이를 재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일찍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이 저를 간호해줘서 전보다는 몸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날에도 여전히 몸이 좋지 않아서 휴가를 내고 내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결혼했냐고 묻더니 했다고 하니까 임신 가능성은 있으세요? 라고 물으셨죠.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온 후에 임신이 아니면 다시 병원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께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함부로 약을 처방할 수 없다면서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보고 오라고 했어요. 저는 몸도 아픈데 산부인과까지 가려니 짜증이 났지만 의사 선생님 말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산부인과로 향했죠. 그리고 접수를 마치고 차례를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으면서 내과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하길래 검사를 진행했죠. 저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확신하면서 속으로 빨리 약이나 받아서 집에 가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뜬금없이 축하드려요. 임신 2개월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네? 뭐라고요? 라고 물었는데 웃으면서 다시 임신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이미 남편이 오래전에 정관수술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다 의사 선생님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수술을 받았어도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 일단 남편에게 사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오늘 일찍 들어와
라고 말했죠. 그러고 나서 약속대로 일찍 귀가한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그게 말이 돼? 나 수술했잖아. 라고 말했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나도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흔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예정에 없었던 아이가 달갑지 않은지 굳은 얼굴로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죠. 그래서 저도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인가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조용히 저를 방으로 부르더니 나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할 수가 없어.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그럼 낳지 말자고? 나도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생긴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라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이라는 게 말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은 표정으로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더니 솔직하게 말해봐.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 누구 아이야? 라고 되물었죠. 순간 너무 황당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진지해. 그러니까 나한테 사실대로 말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남편한테 그럼 지금 내가 바람이라도 피웠다는 거야? 라고 다시 물었죠. 그런데 남편이 솔직히 정식적으로 그게 더 말이 되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당연히 의심 가는 상황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아무리 설명해도 남편은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어떻게든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 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임신 중 친자 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어서 국내에서는 시행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이를 낳은 후에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의심을 풀지 않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제발 믿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미 귀를 닫아버린 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둘째 출산만을 기다리며 서서히 지쳐갔죠. 분명 이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맞는데 출산 후 친자 검사를 한들 저희 부부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그냥 갈라서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혼하더라도 딸아이만은 데리고 가고 싶어서 남편에게 양육권을 달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2달에 한 번씩 아이 얼굴을 보여달라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넘겼습니다. 그 대신 이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이혼을 당했어요. 그렇게 졸지에 부윤녀로 낙인이 찍힌 채로 이혼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당연히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 사이는 나빠졌습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게 맞는지 시어머니도 결국 제게 등을 돌리셨죠. 이후 저는 어떻게든 마음을 잡고 일에만 전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회사 내부에 퍼지고 말았죠.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인사 관련 이동으로 명의퇴직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먹고 살아야 했기에 버티고 싶었지만 회사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원하는 대로 명의퇴직을 했습니다. 점점 배는 불러오는데 직업은 없지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제 곁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견뎌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언젠가는 오해가 풀릴 거라고 하면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계를 위해 친정집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어떤 여자가 혹시 땡땡땡씨 전부인 되시나요? 라고 물어왔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여자가 자신이 지금 제 전 남편을 만나고 있다고 하면서 전 남편 일로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남편과는 이미 끝을 봤고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당신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죠. 그러나 그녀는 계속 힘들게 아이들을 키울 거냐고 하면서
제게 꼭 나오라고 했어요. 믿지는 장사가 아닐 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그녀의 의미심장한 말에 시간을 맞추어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먼저 알아본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발벌이에요. 솔직히 저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하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날 줄 꿈에도 몰랐기에 조금 얼떨떨했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전 남편이랑 얼마나 만난 거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2년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2년이면 저희가 이혼하기 전부터 만났었다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에게 2년이요? 그럼 저희가 이혼하기 전부터 만났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그녀가 경악스러운 진실을 말해주기 시작했죠. 남편이랑 그 여자는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2년 전 거래처 모임에서 눈이 맞아 연인관계로 지내왔대요. 그 내연녀는 전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했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에게 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에게 계획이 다 있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내연녀가 전 남편에게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는 피임에 잘 신경 쓰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도 내연녀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니까 내연녀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새끼 그거 풀었다고요.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 자기 아이인 줄 알면서 일부러 당신을 불륜녀로 모은 거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을 일부러 저를 임신시킨 후 불륜녀로 몰아간 뒤 제가 정이 떨어져 나가 떨어지게 한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남편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려웠냐고요? 아니요, 열받아서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 여자가 도대체 왜 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자에게 다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자 내연녀가 다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죠. 내연녀는 전 남편 말을 믿고 계속 기다렸는데 갑자기 전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회사에서 전 남편이 이혼했다는 소문을 들었대요. 그래서 내연녀가 전 남편을 만나러 회사로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전 남편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연녀에게 지금 전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는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같은 회사 직원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저는 저희 회사의 불륜녀로 소문이 나버려 얼굴을 붉히고 퇴직을 했는데 지는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전 남편의 실체에 치를 떨며 복수를 다짐했어요. 그래서 먼저 내연녀에게 이혼하기 전부터 전 남편을 만났다는 증거가 있으면 저에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연녀는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저에게 증거를 남겨줬죠. 하지만 저는 일단 바로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큰 충격을 받으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애써 마음을 달래며 무사히 출산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는 무사히 출산을 했어요. 그 후로 저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한 후에 모든 진실을 친정 부모님에게 먼저 알렸죠.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사실을 시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전해들은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찾아와 정말 그게 사실이냐고 묻길래 내은녀에게 받은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증거를 확인한 시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아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본인도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지 그러자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바로 태어난 아기와 전 남편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전 남편의 아이였죠. 그제야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 억울함만 알아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전 남편도 자신의 악행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시아버지는 제 앞에서 전 남편의 뺨을 치면서 당장 저에게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빌었어요. 그러나 저는 전 남편의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에서야 위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집을 마련해 주셔서 현재 그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전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했죠. 내연녀 역시 퇴사했고요. 퇴사하고 나서 내연녀가 저에게 전화해서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사과했지만 용서해주겠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잘못 저지르지 말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친정엄마, 시어머니 사이는 회복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친정엄마에게 사과하셨지만 친정엄마는 냉정하게 시어머니를 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와 결혼시켜서 미안하다며 저에게 사과를 하셨죠. 비록 제 결혼 생활이 좋지 않게 끝나고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제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